4월 11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다미 TV의 김양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은경 TV의 박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주혜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처음 우리 이명환 목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소개 좀. 네, 우리 옆에 형제님은 IT 업계에서 일하시고 또 두 자녀의 아버지이신 40대 대한민국 가장이십니다. 와 40대. 네, 40. 와, 와, 무서워. 40대가 그냥 이탈이 심했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네.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이 40대. 네. 특히 남자. 예. 참 맞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 이거 대학교 때 선배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선배들하고 연령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끝니 옛날에 그 지금 저기 TBS 하는 네. 저기 있잖아요. 너무 야무지 TBS. TBS 갑자기 좀 이름이 생각나요. TBS 누구예요? 저기 지금 지금 저기 김어준. 예. 김어준. 예. 교통방송. 예. 그 사람이 한 네. 20년 전 전인가? 그러니까 제가 한 20대 중후반 이쯤 때일 거예요. 그때 한창 그 MB 정권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팟캐스트 이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연령대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호준이 언제부터 나타난 인물인가요? 본격적으로? 꽤 오래된 오래됐습니다. 정체가 그랬죠. 정체가 뭐예요? 노무현 때부터 방송인이에요? 정체는 딜도 장사했습니다. 딜도요. 딜도? 예. 성인용품. 성인용. 성인용품? 예. 진짜요? 예. 아. 팩트. 저 그런 인간이 저렇게 딴지일보라고 딴지일보. 딴지일보 그때 대표 이름을 아주 지금 생각하면 특이하게 붙였어요. 딴지일보하고 딴지일보 뭐 교주가 아니고 무슨 용어였었어요. 총수라고 했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요? 예. 아.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제가 김어준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도 김호준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40대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네, 제가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런 면도 지금 있어요. 또래 사람들 만나면은 뭐 요즘 화제되는 거 얘기하듯이 예. 되게 그렇게 되게 그 활발하게 듣고 교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40대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40대지만 이렇게 안 바뀌는 건가 이게 참 희한하네요 이게. 40대가 좀 희한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 짧게 목사님 그 예수재단 꼭 짧게 한번 좀 소개를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일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포럼에서 이게 가까이 되고 가까이 예수재단은 세 파트로 성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기능입니다. 정책 기능. 세 번째는 행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기도회 예배 드리는 거는 바로 첫 번째. 이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다 아닌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하고 있고
그 예수재단은 또 동시에 지금 예배라는 부분에 선교, 전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행동 기능도 있고 정책 기능도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엄청 많이 냅니다. 금년에는 사실 많이 못 냈는데요. 그 국회나 뭐 행정부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법 관계에서도 그 공문을 냅니다. 의사를 냅니다. 여러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4월 달이니까 지금 공문이 50개 이제 대외 공문 나가면 남바를 그 2-1 이렇게 붙이는데요. 네. 금년에는 지금 50개도 못 낸 거예요. 많이 냈거든요. 그 1년에 거의 많을 때는 40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공문이라는 거는 대략 그 뭐 동성애 반대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입법 관계나 네. 행정부의 뭐 어떤 교육 문제, 시정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공문을 그런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요즘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지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저희 예수재단 구글 같은 데 보면은 기사가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기사 생산을 안 하고 조용하게 한 개 정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조용하게 있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시형이 네. 저기 지난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예. 좋은 지난주에 일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이렇게 다뤄보시죠. 예.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 씨가 서울하고 부산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아마도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은 필사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 현상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우파 쪽에 아니요. 저기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지금 현재 마이크를 들고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강화문은 세월호 텐트 우리 뭐 세월호 텐트라면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쓰리썸 텐트 여기를 지키겠다고 어제 강화문 뭐 그것도 있는데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거.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있잖아요. 예. 재보궐 이후에 예, 어떤 겁니까? 일단 분열이죠. 지금 현재 친문과 반문 또 내지는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의 반목. 예,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개헌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예. 사회 통제를 아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죠? 네. 예. 그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아니면 그 한 2-3일 전부터 갑자기 확진자 수를 500명, 600명대로 올리더니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계속 문자 날라오고 있죠? 네. 뭐 노래방, 어디야? 뭐 학원, 시설에. 뭐 사우나, 또 유흥업소. 유흥업소에서 계속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를 갑자기 최근에 문자를 발송하면서 그 뉴스로도 띄우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사회 통제 분위기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다음 주에 그 특별 방역 회의를 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문재인이 이 사회 통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여튼 그거를 더 강화된 2단계를 12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죠. 첫 번째, 문재인의 레임덕이 다가오고 있고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대중 야외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예,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선제 기선제압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서 선제 기선제압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저기 서울시장하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그 문제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우리가 부정선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나왔어요. 예. 부정선거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당선됐으니까 망정이지 안 됐으면 부정선거가 이게 또 묻힐 뻔했는데 지금 밝혀졌어요. 지금 그 부정선거가 지금 서울 무슨 구였죠? 기억하시나요? 강서구요? 네. 양천구. 성동구에서 나왔나요? 이제 지금 이게 대규모가 아니라서 그렇지 소규모라도 계속 나왔어요 지금 어디 사전투표에서요? 아니면 어디 사전투표. 아니 저 본투표. 본투표에서도 나왔나요? 저는 제 직접 경험인데요. 예. 저희가 상봉 1동이에요. 1동인데 8시까지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7시 53분에 어떤 사람이 총각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그 사람은 1동이었어요. 상봉 1동하고 2동은 길 건너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착각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착각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얼마큼 가느냐 이걸 잘 물어보는 거야. 그걸 뭐 무슨 뭐 중앙로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상봉역에서 아마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1동은 상봉 1번 출구에서 올라가야 되고 저희 상봉 2동은 4번 출구에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다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거기 거를 찍어서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거 하나만 달라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 드렸더니 또 뭐 거기 걸 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있다고 제가 다 찍었거든요. 그 투표를 하면서 그때 그걸 다 달라더라고요. 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뭐 하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보내놨다고 어떤 걸 달라 그런 거죠? 투표하는데 여자친구가 꼭 투표를 해라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 투표 현장의 모습을 투표용지나 이런 현장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를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현장에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더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기 동사무소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기 위치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그거를 여자친구만 하나만 보내면 되지 굳이 여러 장을 현장의 그런 모습을 보내야 되는지 그거에서 저는 상당히 그 사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정선거한 그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좀 잘 제가 이거를 사실 부정선거 일어났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예. 자세히 안 알아봤거든요.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예. 있으면은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좀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은 목사님 한번 설명해 아니요, 주시죠. 저도 이제 언뜻 봐가지고 예. 지금 부정선거가 운동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일어난 거를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예. 봤는데 정확하게 저는 이제 그걸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에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다고 뭐 부산시장이 당선됐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강력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요. 어떤 식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냐면은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 당의 이 투표 비율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쪽이 10몇 프로 이상 지난 4.15 총선 때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를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밝히고 네. 처벌을 시키고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제가 본 거는 프리덤 뉴스에서 양천구 그 개표소에서 그 사전 투표한 인원하고 140 체크된 인원하고 매가 차이가 예, 나죠. 맞아요. 프리덤 뉴스 그 차이가 나고. 맞아요. 이상로 박사님. 또 이상로 박사님. 예. 신월동인가 어딘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투표 사전 이제 투표를 하기로 한 사람 원래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1,500명이면은 실제 투표 용지로 딱 그러니까 투표 찍어서 나온 그 투표지 수가 1,700장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인단 수보다 투표지 용지가 더 많았다. 이제 용지가 더 많아요. 많은 유정 예. 투표죠. 근데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중국인이 3만 명 했대요. 투표를요. 투표를. 서울에서 네. 요번에 아니, 서울시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규정이 예. 우리 3년이면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한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예. 3년 되면 3년. 그 투표권을 3년만. 주는데, 근데 중국인이 3만 명 했대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게, 그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거기 거주지 사람이 아니다는 걸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이거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거 바꿔야 돼요. 당연히 바꿔야죠. 이거 바꿔야 돼요. 선거권을 함부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건 거죠. 바꿔야 돼. 이건 법을 바꿔야 돼. 한간에 법을 바꿔서 네. 외국인들 투표 못하게 해야 되고요. 못해야죠. 두 번째는 전자개표 싹 없애야 된다. 다 수개표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수개표. 아,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틀을 주잖아요. 사전투표도 저는 사전투표도 없어야 돼요. 사전투표 없애야 돼요. 진짜 없애야 돼요. 사전 투표, 우편 투표도 없애야 예, 돼요. 우편 투표. 없애야 되고. 특히 우편 투표. 그날 당일날 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쉬는 이유가 뭐야? 투표하라고 쉬는 거지 그쵸. 놀러 가라고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만 해도 충분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필히 못해서 못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정권을 네. 포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기기는 이겼지만 이긴 게 부정선거가 없어서 이긴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워낙 민심이 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번에 네, 그렇게 저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저기 부정 선거 한간에 들리는 거로 그게 크게 하면은 말씀드립니다. 예. 한 30여만 건이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전문가 분들께서 이번 4.7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금 심층 분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 4.7 보궐선거에 있어서 저는 이래 봅니다. 그 많은 NGO들이나 시민들이 그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활동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발견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행보가 부자연스럽다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 범죄식으로 하면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로 이상로 박사님. 기자, 예, 박사님, MBC 네, 기자요. 공동으로 네, 이상로. 이상로 위원님이 발견한 양천 문제 같은 그런 경우도 그분은 민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봐요. freedom 뉴스? 신뢰도가.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무슨 인원이 사전 투표하고 실제 투표한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파면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4.15 부정선거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공정한 룰을 깨뜨려버리면 이거는 국민의 주권 자체가 침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구리시에서 활동한 그 공성감팀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거기는 도형 한 사람을 뽑는데도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러운 가령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공정하게 내가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감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뭔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촬영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 권력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들 수중에 놓고 그런 업무를 꾸몄을 것이고, 그런데 그 업무가 실제적으로 여러 감시 장치에 의해서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덧붙여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그 이제 그 선거인단 수하고 투표 용지수가 몇백 표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관리위원장이 말하기를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명백한 그 징계가 범죄예요, 그 범죄. 징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부정선거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거위원장 말대로 뭔가 이게 사람이 세다 보니까 착오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착오가 나면 이건 징계를 때려야 될 일이지 착오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착오가 설사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면 돼야만 공정한 선거가 그 직위 해제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거. 지금 이 선관위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자신들로 인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제인가요? 선출제인가요?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장이 하여튼 대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장은 예. 총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그 양천구의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명제에서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명이에요? 임명. 지금 그러면 임명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럼요. 제 임명권자도 처벌을 받아야죠. 제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의 그 전국 250몇 개 그 선거구의 그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모두 법관으로 모임하게 돼 있고, 판사. 각 양천구, 송도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법관으로 하죠. 판사도 법관으로 돼 있고, 아마 그 지방 법관이라 그래도 누가 임명을 해야지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 돼 아니에요. 있는데 네. 그 지방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기억할 때 그 거의 법관으로 사실상 임명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 의원들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게 호선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그 법관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요. 네. 그만 지금 현직 법관. 예, 지금 우리 패널님한테도 좀 이렇게 질문을 네. 좀 하셔서 네. 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기회를 좀 주셔야 그 내각제 개헌 문제로 들어가면 아마 말씀하실 네. 일이 많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로 서울하고 부산에서 야당이 당선됐단 말입니다. 뭐 양천구, 송도구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그렇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네, 마찬가지고 맞아요. 한 군데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완전히 민심이 돌아섰구나. 이러다가 정말 우리 다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선제 기선제압에 들어간 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꾸미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딱 느껴져요. 어떻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생기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딱 선거 직후부터 네. 뉴스에서나 이런 미디어에서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예.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고요. 예. 갑자기 잠잠했던 확진자가 갑자기 늘죠. 예, 그래서 예, 이 예, 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꼭 확진자를 맞아요, 늘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방역이라는 소리를 안 하냐 안 하냐. 작년에 8.15 그렇죠. 그때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확진자 수 늘리고 확진자가 항상 잠잠하다가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올려. 예.
무슨 이 분리하면- 코로나를 무슨 이렇게 와일드 카드처럼 막 이렇게 맞아요. 예. 쓰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 수년째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지금 겁이 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문재인 정권의 죄를 한번 제가 한번 쭉 한번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죄: 드루킹 여론 조작. 지금 김경수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 사람들의 범죄, 옵티머스 펀드, 라임 펀드, 대규모 사모펀드 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청와대 개입한 거,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김학의 그리고 장자연 사건을 터뜨린 거. 자, 이거 버닝썬 사건에 이거 윤규군 촌경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예. 윤규군 촌경이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게 나왔고, 아직 검찰에서 터뜨리지 않고 있는데 이 버닝썬 사건에는 국제 검은 돈이 세탁된 아주 중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버닝썬이라는 명. 그리고 그 고위층의 마약이 굉장히 성행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려졌는데 어떻게 가려졌느냐? 김학의 사건 터뜨리고 장자연 사건 터뜨려가지고 요거를 청와대에서 일부러 터뜨렸다고 검찰이 얘기했어요. 검찰이. 자, 그리고 LH 부동산 비리, 네,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또 혹시 기억나는 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범죄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서 아닌 거를 맞아요. 얘기해달라고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네. 굳이 우리 입으로 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입이 예, 더러워질까봐 지금 못해요. 브레이킹! 근데 이게 문제는 가장 크죠. 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처벌이 한 건도 안 됐다. 맞습니다. 한 건도 안 그거에 됐다는 대해서 게 이게 국민이 가장 큰 이게 이슈예요. 네, 그게 바로 윤석열이가 카풀에만 넣고 이제 수사를 안한 하는 거. 척만 했죠. 그러니까 두부도 안 취하고 잘랐으니까. 하지 않았고 그게 결론이 칼 잘라가지고 결론이 두부도 안 근데 잘란 게 옛날에 윤석열. 공사장에 가면은 시간 때우기예요. 네. 땅을 다 파. 자, 저기 말씀하시려면 요 효과는 마이크 없어. 쓰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이게 패널. 네. 야, 그리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하나하나 사소한 그 어떤 범죄잖아요. 네. 제가 범죄를 제가 언급한 거고, 헌법을 어긴 죄가 진짜 원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죄는요 예배 방해죄예요. 아, 맞습니다. 예배 방해죄, 아멘입니다. 인권, 국민의 권리를 뺏어간 죄, 네. 그다음에 선거 조작한 죄, 부정선거 네. 저지른 죄도 있고, 한미동맹 파기한 죄도 그렇죠. 그렇죠.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은 죄, 있고,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한 죄가 그렇죠. 가장 예, 예. 삼권 분립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예,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를 넘어서 지금 또 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처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법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무력화시킨 거. 그렇죠. 군대. 군대를 무력화시켰죠. 그렇죠. 예, 군대를 우리나라 안보를 다 막아들였습니다. 예. 예. 네, 악법이라는 악법은 1340. 이거 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고. 네, 악법을 우리나라에 지금 법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개정안 예, 예. 같은 거 해서 1340개의 종류가 되고요. 예, 예. 2017년부터 문정권이 들어서서도 수많은 수천 가지 이 악법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 법조인들도 이게 모른대요. 내용을, 네, 네. 정확한 내용을. 아, 주민자치 기본법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법 자세히 얘기를 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법 남발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부잖아요. 지금 법을 네, 만드는 네. 거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쓸데없는 법들을 갖다가 그냥 발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법하면 페널티 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지네들을 위한 법이지.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재를 가해야 돼요.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이제 개정 발의를 하면은 그 정확히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개정 발의를 하면은 그걸 국민들이 나서서 막으면 또 이 사람들이 약간 변화를 시켜서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발의를 그러니까 시키고. 지금 그런 법들을요 아예 못하게 한번 딱 발의해서 그냥 안 된 법들은 폐기 처분하고 유사법도 못하게 딱 막아버려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 국민들에게 이익이 없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없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시켜서 유사한 법을 또 내지 못하도록 딱 해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 엉터리 법 이렇게 만드는 해버려야지. 거 이게 지금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네들이 바꿔가지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은 국회법 반대하는 거 뭐 서명하라고 계속 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못하는 게요. 아니, 댓글 조작이, 문정권이 댓글 조작으로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를 해도 걔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국민들의 투표나 반대에 의해서 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예. 할 말이 많네요. 예. 아, 원자력 발전 무력. 아,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거. 예. 예. 원자력 발전 무력화시킨 거. 예. 하여튼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미국처럼 뭐 하원 상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견제 좀 세력이 돼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하원에서 통과된 거는 이제 상원에서 무조건 다 통과되지 않고 또 이제 가려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좀 돼 있어서 이게 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지네들의 의석수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들을 이제 막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 법적인 장치가 지금 필요하죠. 필요해요. 법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안 발의 요건이 의원 10인 이상 돼 있습니다. 10인 이상 된 게 전에는 제가 20인인가 그 이상이 됐다가 낮췄어요. 이게 이제 소수자들의 뭐 어떤 그 입법권이라고 할까,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10명으로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원들이 말하자면은 제가 일했다는 걸 포함을 내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는 법률도 많이 발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발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로 품앗이 입법이라 해가지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법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의원 보좌관이 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쭉 한번 돌면서 이렇게 돌리고 품앗이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줄은 모르고 법을 도장을 입법을 하면 입법 발의 대표 의원이 있고 밑에 발표하는 의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강화해서 한 20명이나 그렇게 해서 입법 발의하는 것 자체를 말하자면 전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나는 발의를 몇 개 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은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자료 뭐 하는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 됐다고 해서 통과되느냐? 통과되는 율이 얼마 안 될 걸로 봅니다. 내가 얼마 안 되죠. 10%도 안 되고. 10%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행정 발의가 되면은 그게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되면은 자동 폐기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발의했다고 해서 망둥이처럼 뛰지 말았으면 하는 그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우파 세력들이 이른바 좌파들이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칼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의하게 되면 우리가 뛰되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면서 그 칼날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제돼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치 그게 손가락 놀려가고 오는 것만이 애국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거기서 몇 건이 발의가 되면은 거기
의견으로 입법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몇 건이 되면은 뭐 무슨 그 법안이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백만 건, 수천 건 들어가도 수백만 건 들어가도 그쪽에 입법 의사가 그 권력 입법 의사가 있으면은 그거 다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말씀드린 게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국회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양원제 그 하원 상원 이렇게 양원제 얘기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민원 저 60년대 민주당 정권 때 그 양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게 그 당시는 또 비효율적이 돼가지고 그걸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부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이 되면 행정부로 이송을 하거든요. 행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서명해 거부한다고 다시 되돌려 보내면 과반수 말고 3분의 2인강 그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면 대통령은 그 법률을 공포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정도 안전장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정장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문재인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독재자가 나오면은 그거는 전혀 안전장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용신 선생님 지금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완패를 했잖아요. 완패했죠.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루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뤄내기는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이 정권이 힘이 있을 때 그나마 힘이 있을 때 물을 붙이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개헌이겠죠. 개헌이겠죠. 예, 네. 그 부분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이 정권이 네. 이제 다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권이 다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기는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이 좋아서 표를 준 게 아니라, 예, 그냥 얘네들 민주당 하는 꼴이 더럽고 싫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한테 표를 준 거지 국민의힘이 예. 좋아서 준 건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 자체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정당이 또 없다 보니까 그나마 또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힘을 몰아준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지금 개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진짜 이거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개헌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앞에 여기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거 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지금 코로나 전국을 지금 분리하니까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지금 광역단체장 두 석이 지금 이른바 우파시를 갖고 왔잖아요. 네. 왔는데 여기 그저께 기사된 거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의 질책해서 일률적 규제 중심 거리두기 지속 어려워하면서 네. 요게 이제 광역단체장으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부산시나 하면은 그 위에서 그리고 방역당국, 그 질병관리청의 어떤 지시에 획일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고 보고 또 그리고 광역단체장 중에서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그 옵섭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 시장도 시장으로서 끝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말하자면 맞대응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희망을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그 문재인의 뭐 무슨 잘못
헌법 파괴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드루킹 문제만 하더라도 이 파면 그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그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 어떤 말을 그 어떤 핵이 파괴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 타깃을 정조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팔을 퍼볼 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거 확산시켜가지고 그걸 타깃을 그 무력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드루킹 같은 다른 거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관여했느니 많이 이렇게 되는데 드루킹은 분명히 김경수가 유죄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죄 선고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불고 집어 던지면은 그 콘으로 몰 수가 있는데 명분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우파나 뭐 NGO 쪽도 그렇고 그 제1야당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우면서 이들이 그 말은 제2중대 그 의용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떨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말하면 자꾸 서로 그 쌈박만 일어나는데 빼도 보지 못하게 김경수는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다만 지금 구속이 영장 말하듯이 안 가둬서 그렇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놈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를 퍼부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헌법 질서 위반이고 이건 헌법 파괴범입니다. 이미. 근데 얘들이 조금 전에도 네. 우리가 얘들이 선동질을 잘하잖아요. 언론 선동을 잘하잖아요. 쭉 누르시면 돼요. 쭉 누르시면 돼요. 이제 켜졌어요. 됐어요. 저기 법을 통과할 때 언론을 민식이법처럼 언론을 선동을 해서 법을 만들듯이 지금 시장이 안 됐어도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진당의 뭐 약점을 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그래서 뭐 통과시키거나 뭐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로 애들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뭐 다른 거로 다 이슈화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 애들이 완성시키지 않을까 저는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이 꼭 안 됐다고 해서 애들이 진행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의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애들 밀고 나가니까. 자 그럼 형제님께서 서울시장한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이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방역 사태로 몰고 가는 이 사회 통제, 국민 통제 분위기로 몰고 가는 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 가까운 데에 사시잖아요, 인근에. 그리고 40대 우리 이 나라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가장께서 서울시장에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일단 정말 이 가뭄의 단비, 네. 가뭄의 단비, 가까이 크게 부탁드릴게요. 내지는 뭐 골키퍼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골키퍼 정도는 좀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이면은 장관급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무회의 참석 이런 활동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전략대로만 쭉쭉 나가고 있었다가 여기서 이제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외롭고 힘드실 텐데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서울시장에게 지금 40대가 말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사실 아마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것들이 많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당연히 저희한테는 얻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들이 지금까지에 있었던 어떤 일방적인 정권에 추진하는 거가 맞다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이게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좀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은 아마 지금
시장이 되셨지만은 거기 그 시의회인가요? 네. 이제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허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이런 전략이 저는 좀 좋을 것 같은 게 아, 예, 예. 바꾸려고 하는데 걔네가 기존, 막으면. 기존 그 세력들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고 네.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되지 않는다. 네.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좀 이런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서울시의원이 109명 중에 101명이 저 만진당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낙연이가 큰 소리 친 것이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서울구청 25개구 중에 서초구만 빼고 전부 만진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세훈이가 그냥 이 호수아비 식물시장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년이 쟤네들도 선거기 때문에 그 이낙연이가 얘기한 것이 불과 얼마 못 가서 쟤네들이 다음에 또 출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오세훈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근데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예,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 결정적인 그게 무료 급식에 관한 네. 거를 네. 했다가 국민적인 그 역풍을 맞아서. 예, 역풍을 맞아가지고 왔는데 이거하고는 그때하고는 틀린 게 네.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예. 오세훈한테 몰표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세훈이 지금 내놓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딴지를 걸어 반지를 걸어 그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서울시 시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의원들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 곳도 진 곳이 없어요. 네. 큰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오세훈이 하는데 언론에서 오세훈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에 막았다 그러면은 굉장한 역풍이고 그럼요. 선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 40대 청년으로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탁인데 문재인 정권하고 전쟁을 해주십시오. 예. 네.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진 게 문재인 정권하고 안 싸워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좋은 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다 모든 서울 시민들에게 칭찬 드리려고 국정 운영하지 마시고 서울시정 운영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권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제발 서울시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예. 당신은 이거 예, 정답인데 이거. 아, 너무 좋아. 박수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박수를 치시는데 저도 왜냐면 그 오 시장님은 단순하게 서울시장으로 종착역으로 공직에 그래서 종착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짱을 뜰 거라고 봅니다. 맞짱을 뜰 거라고. 아니 근데 그분이 네. 마음이 너무 여려요. 싸울 근데- 전사가 투사가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성품이. 또 그게 제가 걱정돼요. 10년간 네.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또 그 경륜을 터득했다고 아, 그래요? 봅니다. 아. 보고 그리고 이분이 물론 서울시 의회에 가가지고는 바짝 엎드린 그런 모양을 보였지만은 네. 이제 광역단체장이 그 가지는 권한을 잘 활용하면 행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제 그 무슨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그 얼마든지 갖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여론이 이미 자기들이 유리한 그 운동장에 또 심판도 저거들이 유리한 심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 민의가 폭등했다, 폭발적인 거였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도 다시 좀 우파 쪽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갈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돼 나가면은 우리 페이스로 끌고 나가는, 다만 안일하게 그냥 승리했다는 그런데 좋지 않은 그런 식이 아니라 매우 지략적이고 전략적이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한 이유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원순이가 메르스 사태 부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행정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며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부임하자마자 방역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차등을 둬야 된다. 벌써 이제 저기 정부하고 지금 반대적인 대립적인 각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 재건축 이거 추진하겠다는 거죠. 정부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또 세웠어요. 각을 세웠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오세훈이 이미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본인이 또 시정을 운영해봤잖아요. 또 그렇죠. 서울시정을 또 재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초선 시장이 아니라 이미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도 해봤잖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여당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당과 야당 사이로 지금 들어간 거지만 그때하고 상황이 좀 틀리지만 이미 해봤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생각했던 국정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문제인 거지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좀 말씀한 것처럼 여려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내각제 개헌 문제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저 오늘 시간을 어떻게 2시 전에는 좀 마치는 방향으로 한 몇 시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까? 1시 반까지. 1시 반은 지금 안 하려면 다 끝났어. 벌써 1시 반이네. 마냥해도 좋아요. 40분, 10분 남았는데. 일단은 진행을 아니 먼저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틀 전에 9일이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다.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34년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 자, 여기서 박병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한다.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개헌 문제? 어느 국민이 누가 공감을 했다는 거야? 아니 북한에 가서 물어봤나? 어디 가서 물어봤어? 아니 문재인 또 항상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그래요. 지네들이 원한다고 안 아니 그래요. 한 번도 국민이 국민한테 원한다고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국민이? 아니 어느 국민이냐 이거지. 일민. 자, 북한 인민동무들이. 아마도 지금 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사회 통제 방향으로 몰고 가냐면은 아마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여야 정치권, 기득권 정치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사일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지역 감정도 없애기 위해서 동과 서가 화합하는 내각제 개헌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이것만이 이 코로나 사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이게 겁니다. 코로나 개혁이죠 이게. 코로나 개헌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개혁령에. 나는 문재인 그걸 뭐 써주셨는 줄 알았는데 개헌 너무 잘하셔가지고.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예. 한 말씀 먼저. 내각 책임자는 네.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민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근데 국민의 투표권하고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하잖아요. 아니 국민 투표가 있어야 돼요. 국민 투표가 있나요? 거쳐야만 되거든요.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얻어야 돼요. 예. 물론 그래서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여야 정치권이 막 국민을 몰아가고 또 언론에서 몰아가고 왜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다 개헌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가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게 되는 맞나? 거죠. 그게 맞나? 개헌 부분에 대해서 그 뿌리를 한번 이렇게 보면
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배후가 바로 내각 개헌 세력들이거든요. 김문수를 비롯해서 뭐 이재호, 김문수가 포함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최근에 김문수 씨도 요 김무성, 이재호 여기에 지금 편승이 네, 됐어요. 편승이 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금 소문이. 그래서 바로 그 심상치 박근혜 않아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동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 대통령들이 다 되고 싶어서 대통령 까면 안 되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부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내각제라는 것을 뒷배경에 그 박지원하고 그렇게 뒷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뒷배경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언론사 쪽에서는 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제 최고 세력이 홍석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그 됐었는데 그 지금 문권력이 들어오고 나서도 문권력도 그렇고 당시에 지금 그 총리였던 저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이 그 개헌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개헌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세균이 그 개헌 특위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전국 지역 다니면서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에 10몇 군데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공청회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는 그 당시에 그 핵심이 지방분권 이렇게 하면서 지방분권 세력들이 작동을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저쪽에 그 뭐라고 할까 그 연방 초보적인 연방적인 그런 접근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된 것은 나는 지금도 홍준표 대표의 공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헌을 또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그 조가 법무장관 시절에도 그렇고 아예 청와대에서 자기들 독자안을 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 대표님 말씀에 동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각제 부분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나는 절대 다수로. 그럼 제가 40대 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위에 이렇게 40대 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요 사이에 여론을 들어보면은 자 만약에 정치권이 이 코로나 사태 경제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내각제 개헌 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우리가 감으로써 정치권이 하나로 손을 잡고 이제 동서도 화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40대, 50대 아니 혹은 또 30대 이쪽에 많이 동조할 것 같아요. 어때요? 형제님 생각하시기에? 크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말씀 내지는 예, 대단하신 예. 그런 좋은 예. 좋아 보이는 예. 단어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건 알고 있거든요. 개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라기보다도 예. 말씀하신 어떤 한 제도가 도입되거나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화합이 된다라든가 또 국민이 통합이 된다라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척.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개헌이 국민들은 정치권하고 언론이 개헌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아마 이 개헌만은 딸려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헌이 뭔지도 몰라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개헌이 뭔지도 내각제가 몰라요. 뭔지 관심도 사실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내각제 해봤잖아요. 윤보선 대통령 있을 때 내각제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때 내각제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 실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장면 내각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내각제잖아요. 일본 내각제. 이제 일본 내각제 일본 따라서 해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이미 내각제는 우리나라 실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폐기 처분돼서 대통령제로 다시 돌아온 건데 지금 다시 그거를 이제 내각제로 돌리고 그 내각제 돌린 상황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 내각제도 그냥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는 그러니까 수단인 거죠.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내각제하고 연방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내각제 개헌 플러스 남북 종전 및 평화 개헌 요거를 합쳐서 이거를 패키지 개헌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옛날에도 제가 그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정치학 개론을 한번 들었을 때 그 정치학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일은 결국 쉽지 않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6.25 세대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25를 겪은 세대가 다 죽여. 왜냐? 6.25 때 내 부모 형제를 죽인 그 원수들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냐? 화합할 수 있겠냐? 그 남북한 6.25 세대가 다 죽고 나야지 다음 6.25를 잃은 다음 세대 때나 돼야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데올로기 시대를 다르게 살아왔는데 나라를 합친다고 해서 이 정신이 합쳐지겠냐? 이게 합쳐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남북한 이게 남북한이 하나 된다. 남북한이 이게 통일이 된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통일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지금 북한의 김일성 세대 때부터 주입식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을 우상을 했던 그게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고 남한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남아있는데 이게 합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민족성이 합쳐지겠느냐 나라가 합쳐지겠느냐 결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좋은 미사업을 갖다 붙여대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당시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이 합친 거는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고 서독도 서방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합쳤는데도 10년 경제가 뒤졌어요. 근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랑 같아요. 이런 나라가 합치면은 경제가 지금 50년, 60년 뒤쳐져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그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거 오늘 너무 그렇죠. 아니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통일에. 아니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저는 북한은 조금 다르다. 왜 북한은 독일하고는 좀 다르다. 북한은 우리가 남한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립해서 워낙 그 사람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통일이 되더라도 그 자기 나름 혼자 살아갈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남한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독일처럼 많이 도와줄 필요 없이 조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북한이 금방 경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은 완전히 무너져야죠. 완전히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그걸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왜 낮은 단계 연방제냐면 통일 자체가 힘들다는 걸 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원 체제를 하잖아요. 나라 전체는 공산주의를 운영하지만 자유경제구역 홍콩을 놔두고 자유경제무역을 시켜서 사유재산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하나 가지고는 나라를 지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 자존심 센 중국 공산주의 원조라고 하는 중국도 한 나라 자체를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사고보다 저는 사실 예언을 좀 믿는 편인데 많은 훌륭한 예언가들이 북한이 저 황무지 같은 땅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가 된다고 아, 예언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근데 저는 통일이 되면 네. 거기는 김일성 신을 믿잖아요. 거기는 김일성 신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일반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갈등에 저는 굉장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 애국 집회도 안 나고 이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통일을 절대 반대한다. 지금 그 주체 사상이 이런 거 예.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 통일을 반대하는 누가 반대한다고 통일? 아 친구 있는데 통일을 반대한다. 아니, 그 사람이- 걔들은 우파예요, 좌파예요? 아니 우파 좌파도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아 그냥 우리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통일 반대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아, 우리대로 이 살아야지. 문제는 넘어가고요. 네, 예, 다음으로 제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통일 문제 넘어가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가령 개헌을 한다 하면은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예상이 되고요. 아 그럼요. 예, 사회적- 그리고 지금 우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념으로 사상으로 또 정파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통일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아예 우리 그 애국 세력들이 개헌 자체에 말하지 말자. 감론을박이 아니라 개헌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아니 그럼요. 국민 개몽적인 시각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이거 하나만요. 네. 만약에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 폐단은 가는 없죠. 네. 부분도 네.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문이 저는 그 헌법 위에 때법 있고 때법 위에 민주노총법이 있고 민노총법 위에 문재인 왕국법 있고 그 위에 조계종적법이 위안부가 있다고 있습니다. 생각을 맨 위에. 하는데 근데 조계종 세력들은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을 다 지금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세력들은 흑풍선이 거친 가음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질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왕국법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행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탈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위헌적인 그런 행정을 그냥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은 국민들한테 잘 뭐냐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른바 제왕제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그거를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논거는 사실은 어느 논거냐면요, 죄송하지만 빨간 쪽에 놓은 거예요. 그 빨간 쪽에 놓은 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민들한테 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계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 계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제가 뭐 선거 결과와도 동일한 얘기지만 이런 거죠. 막 우리가 오라! 너희들 따라와! 이게 아니고 정말 숨기듯이 낮은 자세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그런 모두 스피커가 돼야 된다. 네. 개헌한다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개헌한다면 가면 다 나와야 돼. 개헌 문제, 청와대로 다 가야 돼. 반대를 내걸면은 설득할 시간 그게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박은경 보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혹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 꺼내기만 하면 우리 그냥 그렇죠. 다 나가야 돼. 다 나가는 걸로. 그런 자세로 예, 그렇게 해야 돼. 다 왜냐면 나가는 걸로 언제 언론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럼요. 다 나가야 돼. 오케이. 그럴 때는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고 얼른 그다음에 다 나가. 통일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체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쟁이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 통일, 복음 통일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너무 고어 아닙니까? 왜냐면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그룹에서는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히 상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그냥 뭐라고 하냐, 이 통일 문제도 거론하는 것 자체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논거입니까? 그건 바로 왼쪽 빨간물 쪽에서의 논리입니다. 네. 이게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또 일부 우리 우파 중에서도 네.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북한 쪽에 오사한 사람들이 좀 저보고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그 우리가 우리 내국민들 여기서 피흘 땀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하고 저쪽하고 동일선상에서 아니면 VIP적인 대접을 해주는 것은 그거는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저기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아, 임정석이 얘기해야 돼.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하십시오. 그냥 하시죠. 하셔도 될 것 아, 같아요. 예, 예. 바쁘신 그럼- 분들은 가고. 예, 예. 그러면은 그럼 뭐 형제님 혹시 뭐 아닙니다. 아니 조신사님 저기 개헌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실 말씀? 저기 그 예, 예. 시간 때문에 예, 예. 내가 나중에 보충 시간 있으면 할게요. 아니면 예. 다음 주에 다음에? 예, 네. 내가 예, 예. 그때 시간하게 예, 예. 넘어가세요 대표님. 우리 예. 공소가 너무 길었어. 자, 2시까지 마쳐야 돼서 자, 그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 44명, 그리고 교사들 중에 67%가 백신 67%만 백신 접종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33%가 백신 접종 안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이 생성되는데 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이거를 접종하겠다는 거예요. 접종하겠다. 즉 예.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하겠다 그러죠. 다시 예, 재개하겠다. 다시 근데 접종하겠다는 물량도 거예요. 사실 없으면서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아주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거 중단시켰는데 벨기에도 중단시켰고 이탈리아도 중단시켰습니다. 벨기에는 55세 이하 중단, 이탈리아는 60세 이하 접종 중단.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다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면 남아돌 거 아니에요. 네. 단가도 싸지고.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백신 왜안 구해오냐 하니까 우리 구해왔다 아스트라제네카 가져가다가 지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딴 나라들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가 싼값에 가져왔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오는데 그것도 10배 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나라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냐고요. 이 정부. 나라가 이게 뭐냐. 한 명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당장 중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러 가지로 지금 수십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거를 또 마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백신이 확실해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백신. 보이콧 해야 돼. 전 국민 보이콧 운동해야 돼. 아니 보통 백신 만드는데 7년에서 10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거 1년도 안 돼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 문재인 당연히 문제가 대통령 있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아는 아니 제가 교사 아는 지인이 67%면 있는데요. 33%안 맞는다는 거는 이게 정교조 아니에요? 정교조만 안 맞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들 꽁꽁해서 걸 다 아니까? 그런가요?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는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 네. 하루 걸러서 전화 온답니다. 문자면서. 아, 그 어디 주민자치회에서요? 예. 그렇지. 이게 저번 주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예. 이게 지금 지방에서는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유, 왜냐면 저희 이제 올케가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있어요. 올케가 시골서들 다 맞는다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들은 다 안 맞기로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만약에 또 안 된다 막 이러면은 그 트러블이 있으니까. 근데 TV에서 막 이게 뭐 지금 우한폐렴이 심하다고 막 공포 분위기 주면서 맞으면은 마치 다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맞아야 된다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막 내가 안 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올케가 딱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안 낸다라고 사실 말을 못했어요. 이게 제일 높은 게 올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참 문제를 하더라고요. 시골은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맞으실 거죠? 식구들은? 안 맞죠. 안 맞죠? 다 어떤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어떤 백신도 안 맞을 생각이실 거죠?
예. 저도 안 맞을 겁니다. 예. 저도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안 맞고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고 실제적으로 강의보다도 못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걱정이에요 지금. 안 맞고 잘 살고 있는데 죽을 거를 각오하면서 맞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 염려하면서. 저희 집사님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하시고요. 집사님 그 네. 따님이 그 의료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요. 제가 어떻게 지금 많이- 백신 안 맞는 것 때문에. 예, 여러 번 병원 측에서 예. 그 백신에 대해서 맞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아. 상태입니다. 근데 강요라는 대단하네. 말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아야지. 그럼요. 강요라는 거 자체가 난 저는 너무 이게 조직이다 화가 보니까. 나요. 조직. 예. 병원 측에서 위에 어떤 뭐 감독 측에서 맞아라 강요가 아니라 네. 진짜 내 바로 윗단계 그러니까요. 간호사면 바로 위에 수간호사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압력을 계속 넣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수간호사들도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한테 맞게끔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받고 힘들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저 군대는 어떤가요? 군대는 지금 맞아야 되나요? 군대도 맞아야겠죠. 예. 군대 그대로 그거는 말로 어쩔 수 바뀌었죠. 없습니다. 그 얘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는 일괄적으로 접종은 됩니다. 아 군대 아. 앞으로. 그건 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 하는데 군대는 일괄적으로 주한 미군처럼 예. 딱 정량으로 해가지고 전부 근데 이제 군대는 그래도 젊은 아이들이니까 좀 안심이 되지만 우리 민간인 같은 경우 기저질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맞아서 죽을 이걸 왜 하냐. 그렇죠. 잘 안 맞죠 절대로. 자, 역병 관계에 제가 꼭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네. 서울시장한테 얘기 있었는데 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부분에 있어서 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끼면 벌금 1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 정서가 가령 친한 친구끼리 네. 이렇게 만약에散보를 한다. 네. 그러면 옆에 그 친구가 마스크 벗었으면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지 예.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미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끼는 흉내를 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지금 확연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법 어떤 규범으로서는 이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며칠 전에 청와대 기도회 할 때도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그 10만 원 벌금 10,000번이라도 물겠다고 이미 선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고발 조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은 고발권을 가진 주체조차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만큼 규범력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 규범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바로 상품 가치가 민간 권력, 문권력 입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그걸 지금 아무리 뭐 해도 이미 그거는 권력 누수 현상이 있는 그런 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네.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오시장한테 내가 개인적으로도 문자를 보낼 생각인데 서울시청 앞에서 항상 그 집회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시장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통치자라는 녀석이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혼내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임요한 목사가 건방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녀석이 가짜기 때문에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 결사 자유의 그 근본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데 지금 이 그 집회 금지 통보를 하고 코로나 역병 감염병 예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고 박원순입니다. 네. 고 박원순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청와대 앞마당 저 앞마당 옆에 사랑채 청년하고 경복궁 또 창성동 청사 그리고 저 효자 파출소 그리고 과문 이때까지 한 10군데를 제가 늘 집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집회 신고를 해왔는데 의도적으로 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집회 신고를 한번 내봤어요. 내봤더니 전부 다 아직도 집회 금지 구역이 돼가지고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지금 서울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박 시장이 거리두기나 뭐 이런 부분을 박 시장이 아니라 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악용해서 국민들을 다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해제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맞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그 서명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네.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집회 신고를 많이 해야겠네요. 예, 서울시에. 신고도 하고 이제 네. 그거 하게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렇게. 아 지금 현재도 집회 신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잠깐. 있고 불어를 하고 있고. 잠깐 그게 아니고 집회 금지 구역에서는 집회 금지 통보되고 있고 집회 금지 구역이 벗어나 그래 근데 무슨냐면 청와대 효자 상거리나 그 블록에는 광화문 일대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서울시 고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하는 그런데 거죠. 그렇죠. 근데 강남에는 그렇지. 코로나가 네, 그럼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청와대 앞에는 더 100배 더 움직이나요? 아 그거를 이제 처리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예. 뭐 어떤 민원 그래서 그거 어떤 그럼 예. 그 고발을 해야 되니까 소송을 걸어야 되고. 아, 이제 예. 우파들이 지금 그걸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99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예. 집회 신고는 광화문 일대고 뭐고 다 지금 남녀경찰서 네, 종로경찰서 맞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강경 지금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지금도 맞아요. 수요일마다 경찰서에다 다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집회- 수요일마다 계속 집회 신고를 집회 하고 있어요. 금지 제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불어를 다시 다 통보용지를 내줘요. 그거는 집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자, 있고요. 그걸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예. 어쨌든 내 말을 제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알고 있어요. 이해 목사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일한다는 폼을 내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집회 결사의 헌법적인 그 기본권을 국민이 누려야 되겠다라고 나라에도 요구하고 서울시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우기고 있어요. 우리 오빠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파들이 외친다고 그렇게 아니라 서울시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서명을 해서 그걸 파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이런- 공문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유튜브 연합회에서 정식적인 아니 공문을 월요일 해서 날도 해요. 기자회견. 서울시에다가 그거하고는 자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멤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데요. 서류 같은 건 안 했으니까 이런 그거는 거죠. 뭐 가령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했어요. 무단횡단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제 안 돼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파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문세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문세행위를 하자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공문이 그래요. 가면은 네. 그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예, 예, 의해서 예. 반드시 회시를 해주게 돼 있고 예, 예. 그게 기록에 남고 국정감사든 다 이렇게 되는데 좌파들은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걸 생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세월호 천막도 없애야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럼- 그런 것도 동일합니다. 그거 없애야죠. 세월호 천막 그거 그런 것도 없애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없애야죠. 그거 가서 발로 찰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문서로 기록을
그것이 우리가 약한 뜻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제 국민 서명을 받아서 또 그것도 이제 그건 기본이죠. 예예. 기본이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오 시장의 의지 같아요. 근데 의지를 얘기하지 말고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NGO의 운동의 성격이 뭐냐면 의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 권력은 정치하는 사람은 그 여론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의 생리입니다. 아니 그럼 조신사 선생님 어떻게 임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에 어떻게 좀 동의를 좀 하시나요? 물론 동의하죠. 뭐 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의를 네.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조금 아까 의지를 얘기했는데 네. 지금 오세훈이는 저도 별로 과거에 박서순이한테 양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지만 네. 지금 오세훈이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렇게 상당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이 좋아서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뒤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릴 걸 질릴 겁니다.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 후에 그 어떤 전투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도록 일단은 저질러준다고 저는 봐요. 아 예. 그 저는 그러면은 당장 월요일 날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집회 예. 자유를 해달라고 우리가 집회 자유를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집회 자유를 얻는 이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해달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유튜브 우리 기자들 운동 가능하고 공문 만들어 같이 해서 가능하고 좀 전략을 좀 같이 좀 이렇게 그건 예, 뭐- 좀 알려주면서 좀 같이 좀 인도를 예, 좀 해줬으면 얼마든지.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네. 이 세월호 천막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내준 거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서울시 네.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철거할 수 있어요. 그거. 오세훈 시장이 이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일하는 것도 지금 중단시켰잖아요. 예. 다시 중단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일하는 유적지 거를-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지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그렇게 됐죠. 예, 이것도 전면 대검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세월호도 이것도 국민 혈세로 시민 혈세로 나가는 거를 중단해야 돼. 중단해가지고 이거 없애야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방치시켜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거죠. 서울시 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중단하는 것도 국민의 혈세의 낭비다. 이렇게 하고 일단 방귀를 들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세월호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힘들어도 막사 과감하게 힘들어도 해야죠. 쳐야 돼요. 물론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쳐야 돼요. 저는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또 어떤 강도도 유효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화음 지르고 주먹질 날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는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여론을 잃은 편이고 세월호 팀들이 청와대 앞에서 거기도 기도회도 하고 별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 문재인 권력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왜냐면 그 권력의 특등 공신인데 출발에 특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어쨌든 현상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다가 괜히 쓸데없이 유발해가지고 그거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행정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해상사고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안산시 단원구에다 설치하든지 그렇죠. 거기다 해야죠. 왜 네. 서울시 광장에다 설치하냐 이거죠.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거를 안산시에서도- 제기를 해야죠. 네. 내년 제기를 해야 5월까지 돼요.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는 옛날부터 미치는 게 거야. 근데 안산시를 그게- 왜 서울시로 끌고 왔냐 이거야. 저희는 이제 제가 늘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애국 세력들 자유민주 수호 세력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그 좀 공문의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취약하기 예, 때문에 합당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취약하기 때문에 뭘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도 제가 항상 답답해하는 것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좌파들은요 꼭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걸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회시를 받습니다. 아, 우리도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럽니까? 아 예, 우리도 그렇게 그냥 당연히 했대. 없는 거지.
아니요,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다 하고 넣고 있고요. 시청에다 넣고 이런 거 하거든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도 그렇게 한다고요. 국토본에서 변호사님들이 정식으로 변호사님들이 개입했구나. 예, 국회 이게 최근에 사고는 잘 서울시에 몰라가지고 예, 지금 하고 공지가 있습니다. 날라왔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짧은 기간 내에 업그레이드가 되셨잖아요. 우리 학교 그거 했는데 항상 그렇게 넣어요. 청와대에다 또 한 넣고 가지요. 넣어요. 과거에 대사관에 넣고. 보수 우파는 선비 정신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그 온순한 태도를 취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은 맞긴 맞지만 양아치한테는 양아치대로 대어줘요. 예, 맞아요. 그래야 투쟁이 되고 전투가 됩니다. 네. 이제 망나니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네, 그럼요. 네. 망나니도 데려서 그래서 칼춤. 그게 공감이 됩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보수 우파도. 예. 아, 그다음에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맞춤 전략이. 우리가 그런 좌파들이 하는 방법으로 뭐 그렇게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그 자연스럽게 힘이 작용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빌미도 안 잡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만 되지. 저들이 깡패같이 한다고 우리도 깡패같이 한다는 그런 식의 접근하면은 그 중간에 중도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감동케 하고 울림 있게 하고 감격케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식의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네. 좌파에서 한 전략적인 것을 우리도 이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를 갖다 쓰겠다는 그다음에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는 죄송하지만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러저런 사람들을 하게 되면 쓸만하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보수 우파들은 그저 자기가 혼자 다 잘났고 또 자기가 선비정신이고 양반이고 이것 때문에 보수 우파는 여태까지 망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견을 나누니까 예.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가 이게 접근해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답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되고 뭐 부산 시장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저기 김수진 대표가 한 말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는데 공기마저도 바뀐 것 같다. 예. 그리고 어제 강남 기분 탓이죠. 저기 집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저 전주만 해도 경찰들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엄청 좀 들여다보네요. 느슨해졌어. 그래요. 근데 강화문은 거꾸로 했어요. 강화문은 세월호 텐트를 헐을까봐 네. 그 세월호 팀들이 와서 질을 치고 거기를 지키고 제가 살벌한 제가 그 부분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절대 알아서 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력은요 위에서 지시만 떨어지면요 형제간도 안면 물사고 언제 뛰어들기 때문에 바뀔지 몰라. 지금 그거 부분적인 잠깐의 그것은 양지 같은 모습이죠. 더 어떤 상황이 우리의 세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들은 더 압박. 짓뭉개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 초보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장시간 토론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